저는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의 수천억의 당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수령님, 아버지는 장군님을 을 모셨습니다. 그런 제가 북한의 2인자 김여정과 함께 북한 땅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리지 않은 그 비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언니 오빠들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써주시면 일일이 찾아뵐게요. 제 이름은 림지연입니다. 북한 김여정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설하는 날엔 저와 가족들까지 모두 총살행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 제 이름이 그랬습니다. 45해를 북쪽 땅에서 살았고 그 중에 20해를 국방위원회라는 나라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굶주리고 헐벗은 건 아니에요. 평양 중심가, 특히 우리 같은 간부들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방마다 난방도 잘 되고 냉장고에는 늘 고기랑 과일이 가득했어요. 저에겐 25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영리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 있으시죠? 아침 든든히 드세요.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까지. 여러분네 집 아침상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라.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파트 벽이 얇아서 말이죠. 옆집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당 정책이 이상하다, 배급이 줄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잘못 나가면 다음 날 보위부에서 찾아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제 전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까만색 볼보 승용차. 북에서는 간부들만 개인차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평생 버스나 전차만 타고 살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일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국방위원회 청사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비, 여러 겹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제 사무실은 5층에 있었는데 창밖으로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그 서류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해외 무기거래 계약서, 중국 석탄 수출 대금 명세서,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내역. 말하자면 나라의 비밀 금고를 제가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이 넘는 돈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벌어온 달러,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걷어들인 상납금, 심지어는 여러분, 북에서는 마약도 국가에서 만듭니다. 그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팔아서 벌어들인 돈도 있어요. 저는 그 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옮기고 가짜 회사 이름으로 숨기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20해 동안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간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과일까지 나왔어요. 같은 시각 평양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겠죠. 오후가 되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림동무, 이번 달 러시아 송금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흔적 없이 깨끗하게요. 저는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게 애국이라고 충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늙으신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으신 분이십니다. 평생 혁명 유가족으로 살아오셨죠. 지연아, 너는 나라를 위해 큰일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와 둘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북한 방송은 늘 똑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도자 동무께서 이런 소식만 나오죠. 가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중국은 정말 우리보다 잘 살아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본 세상과 북한 방송이 말하는 세상은 너무 달랐거든요. 베이징 거리에는 차가 넘쳐났고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어요. 글쎄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겠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집안에도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아파트, 좋은 차, 풍족한 밥상.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새장이라도 새장은 새장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사건이 불과 몇 달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20해 동안 지켜온 그 체제가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약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똑같은 아침을 맞았습니다. 조깅하고 출근하고 서류에 도장 찍고 회의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일상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저는 국방위원회 지시로 전선 지역 군부대를 시찰하게 되었어요. 최전방 부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물자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는 거였죠. 여러분, 북한에서 군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군 정치라고 배웠어요. 군대가 제일이고 군인이 제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평양을 떠나 북쪽으로 5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 도로를 지프차로 덜컹거리며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내렸고 논밭은 말라 있었고 사람들은 정말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동무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장의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60대 노인처럼 수척하더라고요. 부대원들 식사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냉이 밥으로 하루 2끼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냉이 밥, 그러니까 옥수수밥이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전쟁 후에 드시던 그 밥이에요. 그것도 하루 2끼라니. 제가 평양에서 매일 하얀 쌀밥 세끼에 고기 반찬까지 먹을 때 이 젊은 군인들은 옥수수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병사들 훈련장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대장의 안내를 받아 훈련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군복은 해지고 낡았고 얼굴은 영양실조로 누렇게 뜨고 총을 들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딸보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비대가 한 병사를 끌고 왔어요. 부대장 동무, 도둑을 잡았습니다. 18쯤 돼 보이는 마른 소년이었습니다. 군복 주머니에서 감자 3개가 나왔어요. 부대 창고에서 훔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식이 혁명 군량미를 훔쳐먹었습니다. 경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년은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 듣고
집에 갖다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감자 세계예요. 우리 같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지도 않을 그 작고 쪼글쪼글한 감자 3개 때문에. 부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제 권한 밖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온 고위 간부 앞에서 부대장은 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군율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마 살려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만약 저 아이를 감싸면 나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 부대원이 집합했어요. 부대 뒤편 언덕에 그 소년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총사령이었습니다. 혁명 군량미를 훔친 반역자를 처단한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3발의 총소리 후 그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부대로 돌아온 저는 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병사의 처형 명령서는 누가 결재했습니까? 아, 그건 지난달에 내려온 지침 문서입니다. 군량미 절도는 무조건 총살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달 문서. 저도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수백 개의 서류 중 하나였어요. 저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죽인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18, 우리 딸보다 어린 나이. 감자 3개. 위독한 어머니. 북에서는 효자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보다 당과 수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배고픈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며칠 후 평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속은 어두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건강하고 잘 있어서 고맙구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미친 체제 속에서 이 아이만은 살려내야겠다고. 그날 이후로 제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국방 예산 삭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해외 무기 거래로 수십억이 오갈 때마다 감자 3개 때문에 죽은 그 소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해 동안 관리해온 그 수천억, 수조원의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굶주린 저 아이들의 밥그릇에서 뺏어온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이 썩은 체제를 지탱해 온 거라는 것을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총살당한 그 소년이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꿈이었어요. 동무, 제 어머니는 왜 굶어 죽어야 했습니까? 동무 냉장고에는 고기가 가득한데 우리는 왜 감자 하나 먹지 못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또 몇 달을 더 그 지옥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평양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2020년 12월 김정은 동지의 긴급회의가 자주 소집되기 시작했어요. 회의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내부적 색출, 반당 반혁명 분자 척결,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었죠. 여러분, 북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숙청당한다는 신호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말이죠. 제일 먼저 사라진 사람은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던 분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유능한 외교관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 안 나오더니 일주일 후 반당 종파 행위로 숙청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종파 행위가 뭐예요? 집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파벌을 만든다는 뜻이란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단지 해외를 너무 많이 다녀서 바깥 세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며칠 후에는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었어요. 60평생을 군에 바친 군인이었는데 비자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자금 횡령? 그건 바로 제가 관리하는 분야였거든요. 혹시 다음은 저입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는 전혀 새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삭막하고 무서웠습니다.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합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림동무 긴급 소집입니다. 1시간 내로 청사로 출근하시오. 보이부였습니다. 북한의 비밀 경찰이죠. 이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보통 좋은 일이 아닙니다.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회의 있어서. 금방 올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청사에 도착하니 저 말고도 5명의 간부들이 더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보위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가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동무들, 최근 국방비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소. 해외 송금 과정에서 액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자금 관리는 제 담당이었어요. 하지만 액수가 안 맞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이 없는데 각자 담당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주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동무들도 알다시피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너무 잘 알아요.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평양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환하게 불 켜진 주체사상탑이 갑자기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장부를 뒤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 장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꼼꼼하게 기록해왔거든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죄가 있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이 돈을 빼돌렸다고 하면 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국방위원회 최고 위층 비밀회의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고 때문이었죠. 그 회의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동무들, 최근 남조선과 미국 놈들의 제재가 심해지고 있소. 우리 비자금도 동결 위험이 있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은밀하게 숨겨야 하오. 그리고 만약 우리 정권에 위기가 오면 그 돈으로 해외 망명도 준비해야 하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망명 준비? 평생 혁명 정신을 외치던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목숨, 자기 재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충성하라, 희생하라 강요하는 거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들키면 저도 입을 막히기 위해 제거당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우리 딸아,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았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지옥에서 빼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어차피 제가 죽을 거라면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무기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저는 수천억 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계좌에 들어있는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보만 있으면 저는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빼돌리자. 그리고 해외로 나가자. 하지만 어떻게? 국방위원회 자료는 외부 반출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도 금지, USB도 금지, 심지어 종이에 적어서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제 머리, 제 기억. 저는 20회 동안 그 장부를 다뤄왔습니다. 주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해외 연락처.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걸 암호화해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3월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암기하고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딸의 여권을 갱신하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조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지연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곧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살기 위해, 아니 제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1년 4월이었습니다. 평양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모란봉 공원의 벚꽃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그해 5월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저한테 해외 출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무기거래 협상이 있으니 재정 담당자로 동행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건 기회였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함부로 해외에 나갈 수 없어요. 가족을 인질로 남겨두고 보위부 요원들이 따라붙고 여권도 출국 직전에 받아서 귀국하면 바로 회수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외 출장은 기회였어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을 불렀습니다. 영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아주 조용히 들어야 한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살, 이제 어른이 된 우리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곧 출장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야 할 것 같다. 출장요? 저도요? 응. 통역 보조 명목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런데 가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탈북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는요? 외삼촌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0이 넘은 제 어머니, 군에서 핵심 간부인 제 오빠. 우리가 떠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도 안다.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도 죽고
저분들도 연자제로 끌려가. 차라리 우리라도 살아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니? 딸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밤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는 낮춰야 했지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비자금 정보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계좌 10개의 번호, 비밀번호, 해외 연락처, 암호화폐 지갑 주소, 밤마다 수백 번씩 되뇌었어요. 마치 학창시절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죠. 종이에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국 심사 때 몸수색이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계좌번호를 제 어린 시절 전화번호랑 조합해서 외우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이랑 엮어서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을 빼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한 번에 옮기면 바로 들통나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했습니다. 러시아 무기 구매 대금, 중국 석탄 수출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경유지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야 할 돈을 중간에 시은행을 거쳐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은행 계좌는 제가 몰래 만들어 놓은 계좌였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석 달 동안 23번에 걸쳐서 옮겼어요. 워낙 거래가 많으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총 500억 원 정도를 빼낸 것 같아요. 물론 전체 비자금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저와 딸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무엇보다 저들에게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는 돈이었죠. 동시에 저는 더 중요한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장부 전체를 사진으로 찍는 거였어요. 국방위원회 사무실에는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위 간부였어요. 가끔 제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안 되는 특수 전화기였지만요. 한 달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일한다는 핑계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장부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어요. 150장쯤 찍었을 거예요. 그 사진들을 암호화해서 전화기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만약 들키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5월 말이 되었습니다. 출장 날짜가 잡혔어요. 6월 10일 하노이로 출발하는 고려항공 편이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제가 출장 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몸 관리 잘하고. 어머니는 늘 하시던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니 손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딸을 용서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 도시, 45년을 살았던 이곳, 아마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대동강변 버드나무, 모란봉 공원 벤치, 광복거리 빌딩들, 제 청춘이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출국 이틀 전 딸과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20년 전 숙청당한 제 남편, 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 저희 이제 갑니다. 자유로운 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잖아요. 딸아이가 산소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쌀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 한 장도 못 가져갔습니다. 의심받을까 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지난 4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다니던 때, 결혼하고
딸 낳고 남편 잃고 출세하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진짜 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아파트도 차도 직위도 모두 당이 준 거였어요. 빼앗으려면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인생을, 제 딸의 인생을 제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순환공항에 갔습니다. 보이부 요원 3명이 우리와 동행했어요. 출국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짐을 다 뒤지고 몸수색까지 했어요. 림동무, 출장 잘 다녀오시오. 우리 공화국을 빛내주시오. 공항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충성이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 살아남자.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아니 생존을 향해.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착륙한 건 2021년 6월 10일 오후 2시였습니다. 평양에서 5시간을 날아온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트남은 초록빛으로 가득했어요. 논밭과 야자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일행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저랑 딸, 무기거래 담당 부국장, 통역관, 그리고 보이부 요원 3명. 그 중에 2명은 저를 감시하는 게 주 임무였어요. 공항을 나오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6월 베트남은 정말 더웠어요. 평양보다 훨씬 덥고 습했죠.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호텔은 하노이 중심부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랑 딸은 같은 방을 쓸 수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은 바로 옆방이었지만요. 어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딸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여기도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베트남 측 무역 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쌀국수도 나오고 월남쌈도 나오고 신기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저는 한 입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3개월 전 중국 출장 때 우연히 만난 한국 정보기관 요원한테서 받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 받아뒀는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여보세요. 저 림지연입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치를 보내주십시오. 내일 밤 11시 호텔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짧은 통화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다음 날인 6월 12일이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회의가 있었어요. 무기거래 협상이었죠. 저는 재정 자료를 설명하면서도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오후 4시, 5시, 6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저녁 7시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림동무,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회의입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요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딸과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짐을 쌀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까 봐요. 그냥 여권과 휴대전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비자금 정보만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저녁 9시쯤 저는 옆방 보이부 요원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무들, 제가 소화가 안 돼서요. 혹시 약 좀 있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제가 호텔 프런트에 가서 구해보겠습니다. 한 요원이 방을 나갔어요. 이제 옆방에는 2명만 남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딸과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척했어요. 불을 끄고 숨소리만 죽였습니다. 10시 30분 옆방에서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TV 소리도 꺼졌습니다. 아마 잠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10시 50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딸을 깨웠어요. 우리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구두는 손에 들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삐걱 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문은 조용히 열렸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벽에 붙어서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는 탈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8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죽이고 발소리도 안 나게 조심하면서요. 딸아이 손이 제 손 안에서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 호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쥐더니 경비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길을 묻는 척하면서 경비의 시선을 끈 거죠. 그 사이 저는 재빨리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아이도 곧 뒤따라 나왔어요. 우리는 뛰었습니다. 하노이의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45년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에서 300m쯤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11시 5분 전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우리말이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림지연, 설아, 멈춰.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저희를 쫓아온 거예요. 그들도 차를 타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운전하던 한국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베트남 경찰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차로에서 베트남 경찰차들이 북한 차량을 막아섰어요. 우리 차는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원의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딸아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살았어요. 그래, 우리 살았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다 빠졌거든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을 밟은 겁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 오빠, 친구들, 그리고 그 18살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나만 살아서 미안해요.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딸아이와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비자금 정보, 휴대전화에 숨겨둔 장부 사진들. 이것들로 이제 저는 저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꼭 저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도 그 소년도 북에 남은 모든 사람들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하노이의 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저는 새장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자유롭지 않았어요. 안전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따뜻한 밥도 주고 깨끗한 옷도 주고 쉴 수 있는 방도 마련해줬죠. 하지만 저는 한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만 봐도 복도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저들이 쳐들어오는 건 아닐까? 6월 15일 한국 정보기관 사람들이 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부장님과 젊은 직원 2명이었습니다. 림지연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진짜인지 함정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여사님께서 북한 국방위원회 재정 담당이셨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럼 비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계좌, 해외 창고 위치, 거래처 명단.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세 사람의 표정이 변했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뒀던 암호화된 사진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150장의 장부 사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진을 확인하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부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정도 정보면 그분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사님,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건 협상이었으니까요. 첫째, 저와 제 딸의 완전한 신변 보호. 새 이름, 새 신분, 평생 보호. 그건 당연히 해드립니다. 둘째, 제 어머니를 구출해 주세요. 평양에 계십니다. 연좌제로 잡혀가실 겁니다. 부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에 계신 분을 구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이 비자금은 개인적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국제 인도적 기금으로 전환해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이 말에 그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사님, 이 돈이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사실 수 있는데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저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돈은 원래 백성들 것이었으니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장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 계좌번호, 중국 선양 위장회사, 사장 명의는 조선족, 베이징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주소, 쏟아지는 정보였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비상이 걸렸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하노이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들이 온 거예요. 저를 죽이러 온 겁니다. 대사관은 안전합니까?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을 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행기였어요. 하노이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항편이 이틀에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민간 항공편이라 위험했습니다. 군용기를 보내달라고 본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딸아이와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폭발음이었어요. 대사관 담장 근처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딸을 안고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들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문 여세요.
한국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분 얼굴이 창백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대사관담을 넘으려다가 베트남 경찰한테 제지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새벽 4시 우리는 급히 짐을 쌌어요. 이번에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방탄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미국 대사관입니다.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차는 하노이 새벽 거리를 질주했어요. 경호 차량 4대가 우리를 호위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30분을 달려서 미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보다 훨씬 컸어요. 경비도 삼엄했고요.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미국 직원들도 우리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요. 이틀 후인 6월 18일 드디어 한국 군용기가 왔습니다. 공군 수송기였어요. 여사님, 이제 한국으로 가십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베트남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너머 북쪽에는 제 어머니가 계시는 평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불효합니다. 하지만 꼭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죠? 그래, 이제 정말로 우리 땅에 가는 거야.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었어요. 안전을 얻었지만 고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야 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그곳이 정말 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군용기 안은 춥고 시끄러웠습니다. 민간 여객기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좌석도 딱딱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살았구나. 정말 살아남았구나. 비행 시간은 4시간쯤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울까지요. 하지만 그 4시간이 저한테는 45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구나. 옆자리에서 딸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피곤했나 봐요. 지난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마음껏 웃으며 살자. 동행한 한국정보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시면 먼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조사요? 국정원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모든 탈북자가 받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절차겠죠. 북에서 고위직이었던 사람을 그냥 받아줄 리 없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석 달 정도인데 여사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많아서요. 석 달.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45년을 기다렸는데 석 달쯤이야.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조종사가 안내 방송을 했어요.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키려고 싸웠던 그 나라. 6.25 때 우리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그 나라. 아버지,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이 땅에 딸이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울고 계세요? 아니다. 그냥 바람이 들어와서. 딸도 창밖을 보더니 저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 2시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서울 공군 기지였어요. 민간 공항이 아니라서 비공개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6월의 서울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계단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만졌어요. 이게 우리 땅이구나. 이게 자유대한민국 땅이구나. 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평양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차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무엇보다 사람들 얼굴이 밝았어요. 평양 사람들처럼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입니다. 서울의 상징이죠.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까? 당연하게 여기는 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까?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필요한 절차니 이해해 주십시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화장실까지 다 있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경로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비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북한 정보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백 가지 질문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 대답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조사받는 게 편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여사님,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여사님의 어머니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를 처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여든이 넘으신 제 어머니를. 안 됩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여사님, 진정하세요. 이건 협박입니다. 여사님을 다시 데려가려는 함정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어머니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돌아가면 우리 셋 다 죽습니다. 하지만 안 돌아가면 어머니만 죽으시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며칠 후 북한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요. 저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지 계시다면 제발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제발. 조사는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추운 수용소에서 고생하시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조사에 협조했어요. 비자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들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 주세요. 그래야 제 어머니도 북에 남은 사람들도 구할 수 있어요. 9월이 되었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가 끝났어요. 여사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석 달 더 교육받으시면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곧 자유인이 됩니다. 어머니도 꼭 살아계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뵐게요. 버스는 경기도 어느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45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이.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게 새로운 학교 같았습니다. 45살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 8시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민주주의 교육, 취업 준비, 심지어 운전면허 공부까지 배울 게 산더미였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 수업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컴퓨터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미국 사이트입니까? 제가 지금 미국을 보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나라 정보든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뒤 평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 국방위 고위직 탈북, 수천억 비자금 유출 파문. 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 본명은 안 나왔지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탈북자 가족 연좌제 처벌 강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하나원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사님이 나오신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어머님도 여사님이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해 12월 드디어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다른 탈북민 50여 명이 함께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원장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제가 정말 자유인이 된 겁니다. 수료식 후에 저희한테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딸아이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전세금도 지원해줬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한테는 궁전 같았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 방 2개에 거실 하나.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진짜 우리 집. 딸아이와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울고 웃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022년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동네 대형마트에 갔는데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끝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뭐 사실 거예요? 글쎄, 다 사고 싶은데. 저는 쌀 한 포대를 집었어요. 20kg짜리였습니다. 북에서는 이걸 구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돈만 내면 살 수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구나.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한 사투리가 섞여 나왔거든요. 동무 대신 친구라고 해야 하고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해야 했어요. 은행 업무도 어려웠어요. ATM 기계 쓰는 법, 카드 쓰는 법, 인터넷 뱅킹 다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점원이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봉투요? 비닐봉투 드릴까요, 말까요? 북에서는 물건을 사면 그냥 줬는데 여기서는 봉투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적응했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딸아이는 저보다 빨랐어요. 젊으니까요. 금방 한국 말투를 익히고 친구도 사귀고 대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우리 딸. 하지만 딸아이도 가끔 밤에 울곤 했어요. 할머니 생각 때문이었죠. 저는 정부와 협력해서 북한 인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회의에도 나가고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물론 가명으로 얼굴은 가리고요. 저는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들이 얼마나 백성을 착취하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제 증언이 언론에 나갔어요. 그러자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다들 북한 실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제공한 비자금 정보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가 동결되고 불법 거래가 차단되고 여사님 덕분에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정보기관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타격이 어머니한테도 영향을 미칠까 봐요. 2022년 봄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사님, 중국에 계신 탈북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식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계시긴 한데 살아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노동은 안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살아계신다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구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제가 살아생전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강원도동의 바다였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백사장에 앉아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넓고 푸른 바다요. 언젠가 어머니도 이 바다를 보실 수 있을까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라. 희망을 잃지 마라. 지금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장 보고 요리하고 딸과 대화하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북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명동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요. 누구한테 감시받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6.25 때 목숨 바친 분들, 군대 가서 나라 지킨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 아직도 고통받는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그 18살 소년처럼 굶주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기를,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끝나기를, 제가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자유롭게 밟을 수 있기를. 며칠 전 딸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한국이 고향 같아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자유로운 우리 집.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평양이 있습니다. 대동강변 버드나무, 모란봉 벚꽃, 어머니의 따뜻한 손. 언젠가
꼭 언젠가는 다시 그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제 딸과 함께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기를. 그날까지 저는 살아갈 겁니다. 자유인으로, 증언자로, 그리고 통일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품고